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 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생방송 시사 수다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저께 인증샷 찍으러 오셨던 많은 분들 진심으로 반가웠습니다. 네네. 어제 정말 네, 어저께 우리 고상만 조사관의 북콘서트가 그 자리에서 문희정 아나운서가 이렇게 얘기했죠. 고상만 조사관님이 속은 것 같다. 여기는 고상만 조사관의 북콘서트가 아니라 망치 부인의 팬미팅 장소다. 거기 오신 분들 한 3분의 2가 한 3분의 2가 우리 방송 시청자시셨어요. 네. 어제 망치 부인 팬미팅이라고 난리가 났었어. 정말 이렇게 죄송했어요. 고상만 조사관님은 이유는 설명 안 하고 막 되게 바쁘니까 일단 나를 존경하겠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망치 부인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 그러면서 일단은 나를 존경하겠대. 이단은 뭘까? 네. 어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어저께는 방폭 없었어요? 네, 어서오세요. 망치부인입니다. 근데 이제 어저께, 사실은 이제 거기 뭐 무슨 굉장히 맛있는 빵을 준다, 뭐 이런 얘기에 이제 눈이 어두워갖고 갔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거 얻어먹으려고 이제 갔는데, 가서 보니까, 와, 어제 정말 너무 감동이었죠. 어제 그 83살 먹은 친구, 83살 드셨다는 그 친구분, 정말 한번 따로 모셔서 수다방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언제 욕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게 좀 문제인 것 같아. 어떻게 그렇게 욕을 하시지? 저는 정말 그렇게 거친 언사는 처음이라 당황했어요. 예, 라기보다. 모바일로 욕하면 방송 BJ 박탈당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어저께 그 83살 친구분 대박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부부. 그러니까 이 고상만 조사관이 아무래도 인권운동을 한 사람이라서 아는 사람들이 정말 대박인 거야. 공권력에 의해서, 그 6년 동안 싸워왔던 두 부부 이야기. 그 다음에 15년 동안 갇혀있는 어떤 무기수, 인권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 이야기. 등장한 사람들 하나하나가 너무 대단한 거야. 그리고 이제 가장 나를 가슴 아프게 했던 건 군 의문사 희생 유가족들. 그래서 그분들이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이전에 죽은 사람들은, 이전에 희생된 장병들에 대해서는 혜택을 줄 수 없고, 앞으로 일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는 법안이다. 그래도 원하느냐라고 국방부가 협박했을 때 통곡하면서 그 법안을 통과시키는 거를 동의했다는 이야기에, 정말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왔잖아요. 우리는 어떤 영웅이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산다. 어떤 하늘에서 짜잔하고 이순신 같은, 을주문덕 같은 영웅이 나와서 우리 국민들을 구해주기를 바라는데, 사실 그래서는 우리는 나라를 구할 수가 없다. 우리 모두가 영웅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요. 어제 고상만 조사관의 북콘서트에 오신 한 분 한 분이 83세 노인, 6년 동안 정부랑 싸웠던 분, 그리고 많은 인권 변호사들, 그리고 자식의 희생을, 자식이 희생된 것 때문에 싸웠던 그 부모들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군 의문사 관련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결단하는 그 모습들이, 정말 우리 망치 부인이 맨날 찾아왔던 영웅들의 모습이 아닌가. 너무너무나 감동이었고요. 원래 북콘서트가 그래요? 그러니까 유명인사의 말들보다 거기 정말 막판에 올라왔던 마지막 1시간이 너무나 감동이었던 것 같아. 예. 그래서 이 뒷부분까지 끝까지 있었던 시청자분들,
너무나 감동이었고요. 예, 너무나 감동이었고, 특히 우리 방 시청자분들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 함께 해주시고, 마지막에 인증사진까지 다 찍고 가주셔서, 진심으로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어제 그 고상만 조사관의 북콘서트는 그냥 뭐 무심코 갔다가 대박난 사건이 아니었나.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요, 궁금하신 분들은 그 관련 뉴스, 아니, 관련 그 영상을, 관련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참사장님이 되게 또 딱 맞게 편집해서 올리셨을 테니, 예, 보시고, 거기에 꼭 그 많은 분들께 여러분들 응원의 말씀 막 남겨주시고, 많은 분들이 함께 볼 수 있도록, 이제까지 북콘서트를 하면서 생중계는 별로 안 했죠. 예. 북콘서트 생중계를 했었나? 팩트에서 많이 했었나? 난 한 번도 그걸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는데 어제 그 고상만 조사관의 그 북콘서트를 보면서 너무나 감동을 받았어요. 예. 꼭 보세요. 안 보신 분들은요. 특히 뒷부분을 꼭 보셔야 돼. 앞부분은 조금 지루한데 망치 부인 나오고 막 이런 부분은 지루한데 뒷부분이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예. 그래서 그 노래 부르신 분들은 누구야? 이사나해라는 노래를요. 그렇게 뭐라 그러나 이 내장에서 끌어올린 듯한 그 분노로 불러오는 거 처음 봤어. 야, 저기 뭐야. 이사나해를 부르신 그분들이 되게 유명한 가수인가요? 네. 어, 어. 그 중정이 기록한 장준하. 네. 너무나 멋있는, 너무나 멋있는 그런 책이었고요. 그리고 근데 중요한 건 그 고상만 조상관의 마인드야. 앞부분에 형식적인 거 다 치워버리고, 뒷부분에 진짜, 자신의 본업에 충실한, 인권 운동가로서 그 사연 있는 사람들을 출연시켜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그 컨셉은요, 다시 하기 어려운 거 아닌가? 그런 북콘서트, 그런 정도의 규모 있고 짜임새 있는 내용은, 네, 다시 하기 어려운 것 같아. 고상만이기 때문에 가능한 내용이 아니었나. 고상만 조사관 나보다 한 살 어려요? 그니까는 내가 이름 부르는 거야. 이 고상만 조사관의 아우라가 어제는 느껴지는, 그러니까 거기 출연진들 빼놓고는 우리 방 팬들이었어. 출연진 빼놓고는 우리 방 팬들이었는데, 출연진들이 너무나 멋있었어요. 노차사 출신 가수. 어쩐지. 너무 멋있었어. 예. 그 여자분도요. 그 여자분 말하는 목소리하고 노래 목소리하고 너무 틀려. 어. 예. 그니까 이 고상만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치열하게 사는가. 그 짧은 2시간 동안에 그 많은 내용을 담아낸다는 게 사실 보통은 막 유명인사 불러서 야부리 떨고 막 그러잖아. 유명인사 불러가지고 그냥 막 말장난으로 때우고 이러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 고상만 조사관의 어제 그 북콘서트는 83세 어르신부터 시작해서 그 뒷부분이 너무 감동이었어. 좌우지간.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고상만을 압박해야 된다는 거야. 고상만 조사관을 막 압박해갖고 망치부인 방송 언제 출연할 거냐. 페북에도 댓글로 망치부인 방송 언제 출연할 거냐. 계속 압박을 해야 돼. 아니면 바빠가지고 여기저기 불려다니다가 앞으로 유명해질 것 같은데 여기저기 불려다니다 보면 우리 방송은 뒷전으로 밀릴 수 있어. 그냥 고상만 조사관이 11월에 우리 방송 온다 그랬잖아. 꼭 온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상만 조사관을요, 납치를 해서라도 그 간첩 특집. 보니까 이 사람은 여기 찌르면 이 얘기가 쫙 나오고 저기 찌르면 이 얘기가 막 나오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아예 감금 방송을 해야 돼. 국정원 여직원 감금이라고 주장했던 사건 이후로, 최대의 감금 사건을 한번 기억해 봅시다. 예. 감금 방송이냐, 장금 방송이냐. 하여튼 고상만 장금 방송을 준비하면서, 고상만 감금 방송을 준비하면서, 어저께 그 북콘서트 못 보신 분들은 꼭 유튜브에서, 봐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어제 우리 망치부인 생방송,
감기 걸렸나 봐, 나. 나 여기가 막 아파. 쿡쿡 찌르면서. 그 어제 그 망치부인 생방송 부분에서 저기 뭐야, 메디칼 패러디 닥터박.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왜 내가 작년에 하고 잊어버렸던 그 베이커리 사건, 그 세월호 사건 때 제가 왜 베이커리 알바 사건을 얘기했잖아요. 베이커리 알바 사건 얘기하면서 그 7시간 동안 실종됐던 알바생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던 기억이 어렴풋이다. 근데 이제 그것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어저께 나왔던 그 메디컬 패러디 닥터박 사건 때문에 그 저기 뭐야, 그 베이커리 알바 실종 사건이 1탄, 어제 그 메디컬 패러디 닥터박이 2탄이라고 막 좋아하시는데, 예. 그 닥터박 사건은 내가 하고 싶었던 게 아니야. 내가 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막 또 아침에 이제 막 머리 감고 있는데, 꼭 그 야하게 그 부분은 등장하시잖아. 야, 우리 오늘 한 판 또 하자 이러시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막 그 의사, 그 한국병원 얘기를 막 하자는 거야. 쪽팔린다. 그 유치하다고. 그 아무도 안 웃는다고. 재미없다고 막 내가 계속 안 하고 버텼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야. 다른 얘기는 생각도 안 나고, 말이 안 나오고, 그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래서 빨리, 후다닥 짧게 하고 넘어간 거야. 막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셨는데, 뭐 진짜 후다닥 짧게 하고 넘어간 게, 다른 말이 못 나오니까, 다른 말이 안 나오니까, 제가 이거 어쩔 수 없이 후다닥 해버렸는데, 예, 우리 참새장님, 부탁드릴 게 있는데, 혹시 찾으실 수 있으면, 작년에 했던 베이커리 알바 실종 사건, 그 내용하고, 어저께 했던, 왜 이러지? 왜 녹화가 런타임 종료가 되지? 잠깐만요. 이게 좀, 녹화가 안 되네? 예. 런타임 오류라고 뜨는데, 세월호 때 나왔던, 네, 그 세월호 때 나왔던 베이커리 얘기하고, 어제 그, 메디컬 패러디 닥터박하고, 두 개 묶어가지고요. 베이커리 알바 실종 사건은 올려져 있어요. 그러면 어제 그, 메디컬 패러디 닥터박, 그거를 하여튼 1편, 2편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 게시물에 올려주실래요? 그 시청자분들이 그거 보실 수 있게. 그리고 제가 복사해서 공지사항으로 올릴게요. 예. 베이커리 알바 실종 사건은 옛날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새로 올려진 거예요? 묶음 편집해서 좀 올려주세요. 예, 묶음 편집해서 좀 올려주시면, 이렇게 좀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아. 예. 근데 사실 저는 이제 막 할 때, 별로 그 진행할 때 시청자들이 반응이 없어가지고, 어제 이제 내가 방송할 때 시청자분들의 반응이 별로 없어가지고 재미없는 줄 알았어요. 예. 근데 예상외로 재밌었나봐? 예. 예상외로 재밌었던 것 같아요. 오늘 막 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괜찮았어요? 볼만 하십니까? 예. 너무 짧게 했나? 막 그거 하자고 막 그러시는데 내가, 유치하다고, 그 재미없다고 막 그랬거든요. 유치하다고 재미없다고 막 그랬는데, 의외로 반응이 재밌었어요. 너무 웃겼어요. 자다가 웃었다니까요. 뭐가 그렇게 웃겨요? 예, 자다가 아니, 솔직히 생방송 할 때는 반응이, 예, 후다닥 지나가서, 생방송 할 때는 반응이 별로였거든? 기억도 안 나. 기억 안 나. 예. 그거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했는지 난 기억도 안 나. 운전 중이었어요. 예, 99% 좌편향 국민들 모두 쌍수하라 닥터박. 반복해서 들어보면 웃김. 그래요? 아니, 그 쌍꺼풀 수술 그거 참 대박이지 않아? 그 닥터박의 아버지가 온 국민에게 강제로 쌍수를 시키려고 했는데, 그걸 거부하니까 막 죽였다. 그리고 나서 맹장수술 걸린 환자한테 막 쌍수를 하려고 그래서, 인턴 유씨가,
인턴 유씨가 그러면 안 된다고 막 얘기하니까 배신의 의술을 끝내야 된다고. 진실한 인턴만 뽑으라고 막 그러고 그 저기 누구니? 그 저기 인턴 안씨가 막 의사의 숫자를 줄여야 된다고 얘기하고 진짜 너무 웃겼던 것 같아 진짜. 그지? 되게 웃겨. 막 자화자찬 중이야 지금. 아니 내가 뭐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예,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래서 한 게 아니라 그게 이제 또 그 하사장님 작품이잖아. 하사장님 작품이라서 예, 인턴 안씨, 늙은 약사 박씨 이야기, 예, 그 닥터 문으로는 안 된다는 늙은 약사 박씨 이야기까지, 진짜 딱 얘기해놓고 보니까 다 맞는 것 같아. 그 저기 원무과 김씨 누군지 알겠어? 그러니까 등장인물이 닥터 문, 닥터 박, 닥터 문, 그 다음에 인턴 유씨, 레지던트 김씨, 그 다음에 늙은 약사 박씨, 인턴 안씨, 그리고 원무과 김씨. 어. 저 네이버 저건 뭐야? 망부님, 문죄인이랑 친하나요? 어따 대고 문죄인이래. 그러나 안 친해. 예. 원무과 김씨가 왜 김무성이야? 이렇게 눈치가 없다니까? 원무과 김씨 김무성 아니야. 오해예요. 예. 다른 김씨야. 예. 어머, 김기춘? 저분은 왜 저래? 열혈팬인데 왜 저래? 이게 그 눈치가 저렇게 없어갖고 어떻게 열혈팬이야? 저기 막 블랙되는 수가 있어. 열혈팬 달고 그렇게 헛소리하면 블랙된단 말이야. 내가 언제 그 사람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 나는 특정 인물을 언급한 게 아니야. 자, 하여튼 네. 그래서 이제 어저께 그 메디컬 패러디 닥터박이 생각보다 반응이 좋아서 짧았죠. 예, 예, 좀 짧아가지고 여러분들 많이 저기 후다닥 지나가 어떤 분이 그런 거야.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계속 그 부분을 못 보고 있다고. 아까 어떤 분이 어저께 그거 재밌었다고 얘기 듣고 왔는데 지금 그냥 듣다가 중간에 전화 받고 오면 못 봐서 못 봐. 예. 뭐요? 김재동? 김재동이 왜? 김재동이 무슨 일이야? 김재동 뭔 일 있어요? 김재동이 뭐 잘못했어? 예, 김재동이 뭐 잘못했어요? 김재동이 무슨 잘못할 사람이 아닌데? 김재동, 이승환이 저기 그 미친놈들한테 협박당하는 문제? 엄마 부대에서 사위를 안 삼겠다. 사위 삼지 말라고 그래. 그 김재동이 미쳤어? 그런 집 딸내미들한테 장가가게? 예. 그 저기 뭐 SBS를 습격했다고? 아유. 그러니까 딱 이승만 때 지금 이 꼬라지가요. 예. 지금 이 꼬라지가 옛날에 이승만 시절에 그 관변 데모드 부대가 있었어. 이승만이 돈 주고 그 데모를 시켰던 뭐 반민특위 해체하라 이 영화 여러분들이 암살 보셨잖아요. 암살 맨 뒷부분에 보면 그 저기 이정재가 나와가지고 할랑할랑 신나게 걸어가. 그때 이제 뒷배경으로 저 멀리에 반민특위 해체하라는 시위대가 있잖아요. 그 시위대가 소위 저기 정부에서 돈 받고 이승만한테 돈 받고 시위 나왔던 인간들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고 그 진짜 민주주의자들을 탄압하고 막 괴롭히고 딱 그랬던 꼬라지예요. 예. 근데 지금
지금 이제 뭐 김재동이나 이승환을 괴롭히는 인간들이 그런 것들인 거지. 그런 것들인데 내가 볼 때는 이승환이나 저기 김재동이 고소해야 돼. 싹 다 고소해야 돼. 명예훼손으로. 명예훼손으로 싹 다 고소해버려야지. 그래야 그것도 정신 차려. 그렇게 막 저기 뭐야 방송국에 쳐들어가고 이러는 거요. 그거 테러 범죄야. 방송국을 공격하는 거는 그 테러 범죄야. 그리고 중범죄예요. 그리고 저기 이승환 씨나 김재동 씨가 그냥 참으면 안 돼. 욕하는 애들 전부 다 캡처해가지고 고소해야 돼. 그 명예훼손이라고. 그리고 막 욕설. 그 사람들이 무슨 공무원도 아니잖아. 김재동이나 이승환이 공무원도 아닌데 그 사람들한테 쌍욕하고 괴롭히는 것들은요. 예. 저기 쌍욕하고 괴롭히는 것들을 싹 고소를 해야 돼. 고소해가지고 저기 벌을 받게 해야 돼. 저기 뭐야 박원순 시장도 그냥 냅두니까 이것들이 끝도 없이 몇 년 동안 지랄해갖고 싹 다 고소하는 거 아니야. 자. 제목을 그러면 김재동 저기 이승환으로 바꿔? 이승환 김재동에게 벌어지는 이상한 일들, 국정화 반대 콘서트 이후 차량의 X자 손상, 사회주의 옹호 김재동 피켓까지 이런 건 전부 다 고소해야 돼요. 정부가 추진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연예인들의 순환이 시작된 걸까? 최근 국정화 반대 콘서트를 연 가수 이승환과 SNS에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는 사진을 올린 방송인 김재동에게 보복성으로 보이는 일들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일 이승환은 자신의 검은색 벤에 난 스크래치 사진을 SNS에 올렸다. 해당 차량엔 날카로운 물체로 일부러 그은 것으로 추정되는 X자가 선명히 새겨져 있다. 사진과 함께 이승환은 혹시라도 이 글을 보시고 자수하시면 선처하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렸고 이후 10일 부산진 경찰서에 해당 사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라고 밝혔다. 차량 송괴뿐 아니라 7일 오후 부산의 한 클럽 공연을 준비하던 이승환 측은 공연 시작 전 일부 관객들이 강한 항의를 받았다. 청소년석을 구매한 성인 관객들이 현장에서 입장을 저지당하자 이승환 나오라며 소리를 지르는 일이 벌어진 것. 현장 관계자에 따르면 주변 관객에 말렸지만 소동은 계속 이어졌고 10여 분 이상 다른 관객들의 입장이 지연됐다. 이럴 때 경찰을 불러서 아주 체포를 시켜야지. 이에 이승환은 10일 자신의 SNS에 심경을 밝혔다. 그는 저희 스태프들의 정중한 대처에도 불구하고 분란을 일으킨 몇몇 분들은 좀 이상합니다라며 그분들은 환불받고 가셨습니다라고 당시 상황을 알렸다. 이건 환불해줄 문제가 아니라 고소를 해야지. 업무방해야 이거. 11일 오후 소속사 드림팩토리 관계자는 오마이스타에 청소년 대상인표를 성인들이 사신 건데 공지를 꾸준히 해왔음에도 이런 소동이 생겼다며 청소년 관객분들이 금전적 부담이 있을 것 같아 그분들만을 대상으로 올해 초 공연부터 반값보다 조금 더 싸게 할인을 판매해왔고 그동안 간간히 성인이 표를 잘못 구하신 분들이 있었지만 이런 소동은 처음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분명히 성인분들이 청소년석을 구매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공연을 보는 청소년이어야 한다는 공지를 올렸는데 현장에 오신 분들은 그런 공지를 본 적이 없다며 무리하게 항의를 하셨다고 덧붙였다. 이 소동에 대해 이승환의 팬들 역시 당혹스럽다 입장이다. 한 누리꾼은 이승환의 SNS 글에 팬카페 활동을 안 하는 분은 Y석을 모를 수도 있지만 성인과 청소년 티켓의 가격차가 그렇게 나는데 의심하지 않는 것도 참 이상하다고 댓글을 달았다. 또 다른 누리꾼은 공연 전까지 Y석이 좀 남아있었는데 어느 순간 한꺼번에 예매된 것도 그렇고 입장 전 분란도 그렇고 언급하기 싫지만 차량 손괴도 그렇고 이상한 점이 많다고 말했다. 연이어 벌어진 티켓 소동과 차량 손괴 사건을 지난 5일 열린 국정교과서 반대 콘서트와 연결시키는 해석이 드림팩토리 측은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드림팩토리 관계자는 티켓 소동을 일으킨 분들이 차량 손괴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연관성을 두고 싶지는 않다며 앞서 진행한 국정교과서 반대 입장 표명 일과도 관련이 있다고 말하기는 좀 곤란한 것 같다고 밝혔다. SBS 사옥 앞으로 몰려가서 퇴출하라고 주장. 김제동 역시 국정교과서 반대 입장 표명 후폭풍을 겪고 있다. 탈북 엄마회, 학부모 엄마회 등의 이름을 내건 사람들이 10일 SBS 사옥 앞에서 김제동 퇴출 외치는 일이 벌어졌다. 약 10여 명으로 구성된 이들은 김제동을 비난하는 플래카드와 피켓을 들었고 김제동의 프로그램을 방송한 SBS도 함께 규탄했다. 이들은 사회주의를 옹호하는 김제동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분은 이거는요 명백한 명예훼손이고 요거는 법적인 고소가 가능할 걸로 보이는데요. 김제동이 사회주의를 언제 옹호했어?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 방송에서도 우리들을 들어 여기 빨갱이 방송이다 이러면 지금 캡처 떠서 고소하는 거 아시죠? 그거 집단 고소할 거야. 김제동은 이런 움직임이 12월 초부터 진행된 김제동 토크 콘서트 7에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소속사 D컴퍼니 관계자는 오마이스타와의 통화에서 현재까지 공연 예매나 진행 관련해서 차질이 있다는 보고는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앞서 김제동은 지난 3일 역사는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마음까지 국정화하시겠습니까? 쉽지 않으실 겁니다. 라고 직접 쓴 스케치북을 들고 사진을 찍었고 이를 주진우 시사인 기자의 SNS를 통해 공개했다. 이날은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확정 고시한 날이었다. 자, 우리 이승환 씨나 그 김제동 씨한테 이런 공격이 있다면 이승환 씨 팬들이나 김제동 씨 팬들이 더 열받지 않겠어요? 김제동 팬들, 이승환 팬들이 더 가만히 있지 못할 것 같은데? 엄청 그 분노해가지고 막 더 잘해줄 것 같아. 그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승환 씨나 김제동 씨나, 예, 이런 그 핍박받는 이거 역사적 기록입니다. 예. 오늘 이런 일을 겪은 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 국민들이 역사의 증인일 겁니다. 이게 세상이 바뀌면 우리가 세상을 바꾸고 이승환 씨나 김제동 씨가 오늘 당한 이 시련이 그분들을 더욱더 훌륭한 예술인으로 그 칭송받게 하는 역사적 사건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보면 말이에요. 요즘 보면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한순간 한순간이 역사구나. 정말 역사구나라는 거를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특히 옛날에는 정부에서 언론을 주도하고 세월호 이전에는 정부에서 언론을 장악하고 지네들이 이슈로 만들고 싶은 이야기를 막 퍼뜨리면 그게 이슈가 되고 또 이슈로 이슈 덮기 그리고 지네들이 말이에요. 막 어떤 이론을 퍼뜨려. 그리고 그 얘기를 막 떠들다가 갑자기 확 바꾸고 딴 얘기를 떠들어. 그래놓고 뭐라고 비판하냐? 한국 사람들은 냄비 언론이다 그랬잖아요. 냄비 여론이다. 냄비 근성. 그죠? 한국 사람들은 조선 사람은 냄비 근성이다. 그 냄비 근성이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일제강점기 때 나온 말이야. 일제 이전에는 냄비라는 게 없었어. 일제시대 이전에 냄비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 냄비 근성이라는 말이 소위 일제강점기 때부터 친일파들이 만든 말이야. 조선 사람은 냄비 근성이다. 무슨 냄비 근성이야, 조선 사람이. 우리 조선의 대표적인 식기가 뭐야? 가마솥? 그리고 설렁탕이야. 아니, 그 뚝배기야. 가마솥과 뚝배기가 서민들이 썼던 중심 식기 재료였고, 그 특징이 뭐예요? 쉽게 달아오르지 않지만, 한 번 달아오르면 식지 않는다. 이 뚝배기와 가마솥이 우리 조선의 상징이고, 아니, 여러분 생각해봐요. 3.1운동이 1년 갔다니까. 어떤 시위가 1년을 가? 지금도 그렇게 못해. 광우병 시위도 1년 못 갔어. 어떤 시위도 1년을 못 가요. 그런데 그 3.1운동은 1년을 갔다니까. 국제적으로 국제사회로 전파되면서 이 중국과 인도가 들고 일어날 만큼 이게 우리 국민들이야. 그러면 왜 그 냄비 근성이란 말이 나왔느냐? 여러분 그 이모티콘을 2개 이상 연속해서 쓰시면 블랙입니다. 이제 그 이모티콘이 이제 안 봐도 되는 이모티콘을 가리는 그 설정이 생겨서 그 이제 망치 부인이 이제
그동안 많이 봐줬어. 눈에 안 띄면 봐줬는데, 이젠 안 봐줄 거예요? 예. 이모티콘을, 두 사람 이상, 아니, 한 사람이 썼어. 근데 누가 연이어서 써. 그럼 둘 다 강퇴야. 그리고, 첫 번째 쓴 사람, 두 번째 쓴 사람 같이 강퇴. 한 사람이 2개 이상 이모티콘 쓰면, 그것도 강퇴. 뭔 말인지 알았지? 자, 그래서 하던 얘기로 돌아가면, 지금 말이에요. 그, 냄비 근성이라는 말은 누가 만든 거야? 친일파들이 만든 거야. 일제강점기에서 만든 말이야. 조선 사람들은 금방 식었다가 금방 식는다. 왜 우리가 금방 식었다, 금방 달아오르고 금방 식어? 36년 동안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인데, 어따 대고 금방 달아올랐다, 금방 식는다, 거짓말을 해. 그게 누가 만든 말이냐면, 일제강점기 때부터 친일파들이 만들기 시작해서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주도한 말이야. 조중동에서 주도했던 표현이야, 그게. 냄비 근성. 그래서 사설이니 뭐니 이런 데다가 한국 사람들의 냄비 근성을 막 비판하는 글을 쓰고 그랬다니까? 씨발, 내가 역사를 쫙 살펴보니까, 근현대사 역사를 보니까 이건 지들이 그렇게 만든 거야. 언론에서 막 가령 성완종 얘기 말고 다른 건 아무것도 못 쓰게 해. 그래놓고 갑자기 메르스 그래놓고 냄비 근성이래. 어머, 찌발. 지네들이 언론에서 동시에 얘기해갖고 그게 여론인 것처럼. 그런데 실제로 우리 국민들은 어때요? 나는 길거리 가다가 깜짝깜짝 놀래. 뭐라 그러나 전혀 데모하고 생기지 않은, 전혀 데모할 것 같지도 않고, 뭐 이렇게 개념 있어 보이지 않는 젊은 애가 노란 팔찌 차고 갈 때, 아무 생각 없어 보이는 젊은 애들이 노란 팔찌 차고 갈 때, 그냥 막 수다쟁이 아줌마들 같은 사람들이 노란 리본을 달고 갈 때, 깜짝깜짝 놀래. 그니까 말이에요. 이게 세월호 문제, 작년에 끝났다라고. 그래, 지랄하고 있잖아. 끝나지 않았어. 그러면 그 망치 부인한테 왜 노란 리본 안 다세요? 나는 노란 리본을 안 다는 대신에 날마다 날짜 세고 있잖아. 오늘 날짜 틀렸어요? 576일 아니야? 예. 날짜 틀렸어요? 날짜 좀 자세히 확인 좀 해봐. 지금 500일이 넘도록 계속해서 날마다 날짜 쓰면서 방송하는 사람 나밖에 더 있어. 열쇠고리에도 달고 다니고. 예. 자, 이 세월호 문제, 세월호 선장을 갖다가 뭐 살인죄를 적용해서 오늘 공판을 한다는 거 아니야? 세월호 선장에게 살인죄를 적용한다면 이거는요, 나중에 재심 청구되고 세월호 선장한테 물어줘야 돼. 왜? 세월호 선장에게 뭐가 있었어, 원래? 선장의 안전점검 의무 규정이 있었어. 그 규정이 살아있었다면 세월호 선장은 처벌받는 거야. 그런데 그 규정을 누가 없앴어? 박근혜가 없앴잖아. 박근혜가 없애버렸기 때문에 세월호 선장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문제 아니에요. 또 세월호 선장한테 살인죄를 적용할 자격이 있냐? 그 미국의 MSNBC인가? NBC인가? 방송에 나왔잖아. 그 방송에 뭐라고 나왔어요? 그 세월호 선원들이 탈출한 이유가 뭐냐? 왜 승객들을 버리고 탈출하느냐고 질문했을 때 우리는 지시를 받고 탈출했다. 그 선장이 탈출하고 싶어서 탈출한 게 아니라 지시를 한 거 아니야. 지시를 해서 그 탈출을 했는데 그걸로 살인죄를 적용해가지고 처벌을 해? 이거 나중에요. 대법원에서 살인죄를 적용해서 이준석 선장에게 처벌을 내렸다. 이거 나중에 세상 바뀌면 재심 청구돼. 재심 청구되면 여기에 대해서 또 물어줘야 돼, 국민 세금으로. 여러분, 이게 내가 그랬잖아. 세월호 당일날 오전 11시 반이야. 그날 혹시 기억나세요? 세월호 당일날 오전 11시 반에서 12시 사이야. 틀림없이 1시 반 이전이야. 근데 그때 채팅창에 선장과 승무원들만 도망갔다죠. 그 말이 계속 올라왔어요. 기억나요? 당일날? 사건 당일날 아침 11시 반경에 그 세월호 선장과 승무원들만 도망갔다죠. 그 말이 계속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그 전원이, 그러니까 배가 전복된 걸 알게 된 게 11시야. 완전히 배가 전복된다는 걸 언론이 일제히 보도한 게 11시예요. 그리고 그 11시 반 정도면 그 선박에서 구조된 사람들이 아직 인터넷이 되는 곳으로 이동하기 전이었어. 이동하기 전이었단 말이야. 한마디로 누가 구조되고 몇 명이 구조됐고
그 다음에 선장과 승무원이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공식적으로 모를 때인데 그때 이 채팅창에 3-4명이 계속 글을 썼어. 낯선 아이디 3-4명이 돌아가면서 글을 썼어요. 선장과 승무원만 도망갔다고. 기억나시죠? 이 증인들이야. 그때 우리가 질문했잖아. 그런 보도 하나도 없는데 어디서 개소리냐. 그때 기억나요? 내가 분명히 채팅창에 그렇게 썼지. 그런 보도 하나도 없는데 왜 개소리 하냐고. 내가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지. 그런 보도가 없는데 왜 선장과 승무원이 도망갔다고 거짓말하느냐.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싹 빠져. 그러다가 다음날 MBN에서 선장이 돈을 말리던 침대다 이러면서 막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선장과 승무원이 도망갔다는 게 기정사실화 됐어. 우리가 궁금한 건 뭐냐 하면 그날 아침 11시 반 선장과 승무원이 도망갔다죠 라고 쓴 새끼들은 누굴까? 그들은 누구냐고. 상식적으로 그게 말이 되냐고 내가 막 얘기했지 그때. 나는 분명히 그 당시에 고 세월호 때 그 말 선장과 승무원이 도망갔다라는 글을 썼던 놈들이 누군지 나는 밝혀내야 된다고 봐. 그거는요 순전히 세월호의 책임을 선장과 승무원에게 몰아가기 위한 공작이었어 그때. 그래서 원래 그러니까 원래 세월호 문제가 그래서 선장과 승무원 구속시키고 막 징역 때리고 그거로 지금 마무리됐다라고 주장하잖아. 근데 그게 안 먹힌 거야. 왜? 우리 방송에서 문제 제기했거든. 우리 방송에서 야 너네 지금 선장과 승무원이 도망갔다는 어떤 보도도 없는데 너네 어디서 알고 얘기하는 거냐 라고 내가 얘기했던 증거가 유튜브에 남아있어. 유튜브에 남아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 유튜브에 남아있는 그게 증거이고 그래서 선장과 승무원에게만 책임을 물 수 없는 분위기가 만들어진 거야. 그때 그 3마리 때문에. 아침에 11시 반에 나타나서 아침에 11시 반에 나와서 그 이야기했던 선장과 승무원들이 지들끼리만 도망갔다면서요 라고 얘기한 놈들 그 놈들이 누군지 이거 밝혀내야 돼요. 공식적으로 아무도 몰랐을 텐데 그때 채팅창에 쓰면서 선장과 그때 이미 그 시간대에 11시 반 12시경에 이미 선장과 승무원을 비난하는 글들이 퍼지고 있었어요. 그때 게시판이나 이런 데 가서 찾아봐봐. 그때 그날 사건 당일 12시경부터 이미 선장과 승무원만 도망갔다는 글들이 퍼지고 있었어.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 전원 구조라고 발표한 게 12시 40분이야. 앞뒤가 안 맞는 게 세월호 전원 구조라고 발표됐던 게 12시 40분경인가 그랬어. 그죠? 11시 40분인가 12시 40분인가. 그러다가 1시 20분에 가서야 전원 구조가 아니다. 실제로 구조된 사람이 200몇 명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다 그 인원이 확 줄어가지고 처음에 360몇 명이 구조됐다 그랬지. 300몇 명이 구조됐다 그랬다가 다시 줄어들어서 170몇 명이었다가 160몇 명으로 계속 줄어들었잖아. 생존자 숫자가. 전체적인 파악도 안 됐을 때라고. 그런데 선장과 승무원이 도망갔다는 걸 그들은 어떻게 알았을까? 이게 작년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NBC에서 세월호를 보도하는 게 세월호 보도 재조명 선원 배 버리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거는 MSNBC가 아니라 그냥 MBC네. South Korea ferry crew, we were ordered to abandon sinking ship. 남한에 그러니까 한국에 여객선 침몰 사고 우리는 지시를 받았다. abandon sinking ship. 그 가라앉고 있는 배를 어떻게 하라고 포기하라고 떠나라고 철수하라고 지금 그 얘기죠. 어디 갔어? 엥? 죄송. 지시를 받았다. 포기하라. 아이씨. 라는 이야기. 이거 동영상 없어요? 동영상? 이때 이 동영상 뉴스. 저 곰단지 지금 주머니가 채팅하고 있어. 이게 이제 그 당시에 NBC에서 뉴스 보도가 나왔던 뉴스 보도 화면이고요. 네. 여기에 대한 기사가
기사가 나와 있는데 MBC 세월호 보도 내용 중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승객들이 갇혀있는 배를 버리라는 명령이 있었다는 언급이 재조명되고 있다. 4월 24일 미국 지상파 방송 MBC는 세월호 여객선 선원의 진술을 토대로 승객들이 갇혀있는 배를 버리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4월 24일에. MBC에 따르면 해당 선원은 유치장으로 돌아가는 길에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발언에 대한 진위 여부를 비롯해 누가 명령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MBC는 배가 침몰하는 동안 아이들에게 객실에 가만히 있으라고 한 선원들의 행동에 분노를 표하고 있다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선장과 승무원을 향해 용서할 수 없는 살인과 같은 행위라고 비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세월호는 최대 적재량의 3배가 넘도록 화물을 싣고 항구를 떠났다며 MBC는 지적했다. 해당 내용은 12일 외신 전문 사이트 뉴스 프로를 통해 소개되면서 재조명 받고 있다. 자, 그런데 지금 박근혜가 이 선장과 승무원을 비난할 자격이 있을까요? 예. 선장과 승무원을 비난할 자격이 있을까요? 원래 우리나라에 어떤 제도가 있었냐면 모든 배의 선장이 출항하기 전에 배를 돌아봐요. 배를 다 돌아봐야 되고 가령 화물이 제대로 고정 결박이 되어 있지 않아서 한쪽으로 쏠려서 배가 침몰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전면 검토해야 되고 배에 이상이 없는지 그걸 다 검토해야 돼. 그래서 안전하다고 판단됐을 때만 출항시켜야 되는 의무가 있었어. 그게 선장의 안전점검 의무 규정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없앤 사람이 누구야? 박근혜야. 13년 8월에 그 의무 규정을 박근혜가 없애버렸어. 불필요한 규제라고. 그래서 그 선장이 안전조치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 거야. 그런데 지금 지금 박근혜가 저 선장더러 살인자라고 욕할 자격이 있어? 그 제도를 없앴다는 건 살인을 교사한 거나 마찬가지지? 안 그래? 선장이 그거를 점검하지 않으면 배가 이렇게 뒤집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는 그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없애버린 거야. 그 책임은 박근혜가 물어야죠. 또 원래 이 세월호는 우리나라에서 운행될 수 없는 배였어. 노무현 정권 때였다면 운행될 수가 없었어. 왜냐하면 노무현 정권 때까지는 20년까지만 운행할 수 있고 20년 이상의 여객선은 운행할 수 없다는 법이 있었던 거야. 만약에 이 배를 운항하고 싶으면 1년에 한 번씩 정밀 검사를 받아서 1년에 한 번씩 5번만 연장할 수 있다라고 노무현 대통령 법으로 정해놓은 거야. 그런데 재점검 필요 없이 30년까지 쓸 수 있다라고 고친 게 누구야? 재점검 필요 없이 30년 동안 쓸 수 있다라고 고친 게 그게 이명박이야. 그러니 세월호는 이명박이 1차적인 책임이 있고 또 선장의 안전점검 의무 규정을 없앤 박근혜한테 2차적인 책임이 있는 거야. 둘이 법정에 서야 될 문제라고. 왜 그걸 없애라고 그랬는지. 또 세월호는 잘못 고쳐진 배였어. 잘못 고쳐진 배를 그 운항 허가를 내준 씨발놈들 그 새끼들 지금 다 감옥에 가야 돼. 그 새끼들이 허가해줬기 때문에 그 무고한 300몇 명이 죽은 거야. 304명이. 그 새끼들 중에 누가 감옥 갔어? 한국성급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어. 또 왜 맨 처음부터 희생자를 그러니까 가라앉은 배에서 공기가 빠져나가는 위급한 순간 동안 희생자를 구조해야 되는데 아무도 구조하지 않았어. 오로지 뭐 했어요? 그때 잠수사들이 들어가서 배를 들어올릴 그때 기억나지? 16일, 17일 날 계속 보도 나왔던 게 크레인이 가고 있다. 대형 크레인선이 가고 있다. 기억나잖아. 우리는 그 크레인선이 희생자들을 구하러 오는 배인 줄 알았잖아요. 크레인선이 와서 그 세월호를 들어 올려서 그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구조하러 오는 줄 알았잖아. 근데 알고 보니까 그 크레인이 오는 목적은 뭐였냐면 이 세월호를 인양 작업하려고 사람이 죽거나 말거나 세월호 인양 작업하려고 오던 크레인들이었던 거야. 그래서 그때 잠수사들이 투입돼서 했던 일도 그 살아있는 사람의 생존자를 구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크레인을 연결하기 위한 기본 안내선 잡기 이런 거 하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언론에서 뭐라 그랬어? 잠수사 500명이 그게 18일까지도 계속 보도 나왔잖아. 21일까지도. 잠수사 500명이 현장에서 구조활동 중이다. 거짓말이었잖아요. 500명의 잠수사가 그 배에 갇힌 사람을 구조하고 있다고 언론에서 계속 거짓말 보도했잖아.
근데 그 거짓말 보도의 출처가 어디야? 박근혜 정부야. 그게 박근혜 정부였다고. 잠수사도 죽었죠. 잠수사도 죽었는데 그건 한참 뒷일이야. 5월달에 가서 4월 말 5월달에 가서 죽는 일이고, 원래 사건 발생 3일 동안은요 실제로 어떤 구조활동도 하지 않았다는 거야. 지금까지 밝혀진 진실에 의하면 사건 발생 3일 동안 누구도 구조활동을 하지 않았어. 혹시 공기주머니 에어포켓 안에 살아있을지도 모르는 학생들을 구조하기 위한 어떤 구조활동도 없었다는 게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이야. 그렇잖아. 그리고 다이빙배를 침투시켜서 다이빙배를 끌어내려가지고 배를 들여다보겠다. 근데 그거 막았잖아. 못하게 막았잖아. 못하게 막은 이유가 뭔지 알아요? 우리나라에 순환구호법이라는 법이 있어. 나도 순환구조법인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해난사고가 나왔을 때요 구조하는 어떤 법도 없대요. 해난사고가 일어났을 때 구호법이라는 게 있어. 그 구호법이라는 게 뭐냐면 선주가 특정 회사하고 계약을 맺어서 인양에 대해서 독점하게 하는 그런 법이야. 이건 생명을 구하는 거하고는 아무 관계없어. 어떤 규정도 없는 법이야. 그 법을 누가 만들었어? 선주들이 국회의원들 데리고 해외여행 다니면서 해쳐먹이고 해서 로비를 한 거야. 해외여행 로비를 해서 그 순환구호법이라는 그 법을 통과시킨 거야. 그 법으로 그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 인양 작업만 했던 거지 구조 작업을 하지 않았던 거야. 그 법을 만든 국회의원들 다 잡아서 책임을 물어야 될 거 아니야.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어. 또 세월호라는 배가 잘못 만들어서 기우뚱거리면서 다니면서 이미 위험했어. 그런데 그게 몇 달 동안 운행되면서 안전점검을 한 번도 받지 않았는데 매달 안전점검을 받았다라고 뻥으로 가짜로 해준 놈들이 있어. 그 누구야? 그게 선주연합에서 만든 페이퍼 컴퍼니야. 선주연합 새끼들도 다 처벌받아야지. 가짜로 안전점검했던 그 회사들도 다 처벌받아야지.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우리나라의 여객선은 구명정이 펴지나요? 우리나라의 여객선은 구명조끼를 제대로 안내하나요? 배를 태우면서 여객선을 태우면서 내가 며칠 전에 여객선 타봤어. 구명조끼가 어디 있단 얘기만 하고 넘어가지 만져보지도 못하게 해. 그럼 어떻게 그 구명조끼를 타서 꺼내서 입고 탈출을 하냐고. 어떤 안내도 없어. 세월호 이전과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 다만 그러면서 또 뭐예요? 여전히 교육부에서는 배 타고 수학여행 가라고, 크루즈 타고 수학여행 가라고 권고사항으로 내리고 있어. 의자 아래에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봐. 배가 뒤집어지고 있는데 의자 아래에서 그 구명조끼를 제대로 꺼낼 수 있는 정신이 몇 명이나 있겠냐고. 꺼내서 만져보고 어디를 풀어야지 꺼낼 수 있다. 이거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제대로 안내가 안 돼. 여전히 우리 아이들은, 아니 대한민국 국민들은 언제 뒤집어질지 모르는 오래된 배들을 타고 현장이 안전점검도 하지 않은 배를 타고 지금 해상 유람을 하다가 얼마 전에도 돌고래호에서 죽은 거 아니야. 돌고래호 사건도 그래서 죽은 거 아니야. 끊임없이 해난사고가 일어나는데 보도도 안 돼. 심지어 돌고래호는 사람이 죽고 막 그래서 유명해졌잖아요. 그런데 그 돌고래호 얘기도 쑥 들어가 버렸잖아. 세월호 연상시킨다고. 우리나라에 이명박 정부 때요 해난사고가 엄청 늘은 거야. 5배인가 늘었어. 3배인가 5배로 늘었는데 보도가 하나도 없어. 그게 우리 언론이 권력과 짜고 진실을 가리고 있는 한 모습이에요. 자, 오늘 세월호 이야기는 오늘 세월호 선장의 공판 덕분에 다시 한번 다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세월호 잠수사, 세월호에서 잠수사들이 죽었어. 2명인가 죽었는데 그 세월호 잠수사 죽은 2번째 잠수사가 제대로 된 원래 어디서 이제 오면 감압 훈련을 받아야 된대. 몸이 잠수에 적응될 때까지 한 24시간에서 48시간 동안 적응기를 갖고 업무에 투입돼야 되는데 그 사람이 자격증도 무자격자였고 그 다음에 몸을
압력에 적응시키는 그 적응기도 없이 그냥 업무에 투입됐다가 죽은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죽은 책임을 누구한테 물었냐면 그때 이 잠수사 모임의 대표격인 민간 잠수사한테 지금 책임을 물어서 재판이 진행 중이야. 그런데 이 사람은 공식적으로 이 잠수사 대표였을까요? 공식적인 잠수사 대표라서 이 사람한테 어떤 책임과 권한을 줬을까요? 어떤 임명장이라도 받았을까요? 아니었어. 그럼 이 사람은 누구냐? 그냥 잠수사들 중에 제일 경험이 많아서 잠수사들이 형님 따랐던 사람이래. 단지 잠수사들이 형님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람한테 책임을 물어갖고 지금 재판하고 있어. 정말 지랄 연병이야. 이런 그지 같은 법정이, 이런 그지 같은 검찰이 어디 있을 수가 있어. 그런데 잊으라고? 뭐? 세월호 활동 시한이 끝나간다고? 이 지랄 연병이지 이거. 뭘 밝혀냈다고 세월호 특위를 해체를 해? 혼자 흥분하네. 여기서 너만 흥분 안 한 거야. 어? 정말 어이가 없죠? 이런 개 같은 정부가 어딨어? 개들도 이렇게 안 해. 동물들도 이렇게 안 해, 동물들도. 이걸 우리가 참으면 돼요? 참으면 안 돼요. 국민이 화났다는 걸 보여줘야 돼. 메르스 종식 선언이 났어. 그런데 메르스 환자가 한 명은 다시 플러스 반응이 나왔고 양성 반응이 나왔고 메르스 환자 중에 죽은 사망자도 더 늘었어. 메르스를 알았던 사람이 더 죽었어. 그런데 이 메르스 환자가 말이에요. 메르스라는 게 폐를 석화시켜. 폐를 딱딱하게 굳게 만드는 병이야. 그럼 이 폐가 한번 딱딱하게 굳었던 게 재생이 되냐? 안 돼. 폐는 석화된 폐는 재생이 안 돼요. 그러면 굳은 폐 이외에 나머지 부분만 가지고 호흡을 해야 되는데 그게 결국 장기적으로 그 폐세포들을 압박을 가해서 무리하게 해서 결국은 이 사람이 폐 고통을 느끼면서 죽어가야 되는 병이야. 그래서 그 메르스는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메르스 환자에 대해서 메르스 완치 이후에도 메르스의 그 바이러스 양성 반응이 나오지 않은 다음에도 계속해서 그 추적을 하고 있는 거야. 우리나라 그렇게 추적하고 있나요? 추적 보호 관찰하고 있습니까? 그걸 왜 정부가 해야 되냐고요? 맨 첫 번째 메르스 환자가 메르스인 것 같다고 정부에 보고했을 때 정부에서 6일 동안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마지막에 도저히 심각하다고 병원 측에서 주장하자 너네 메르스 아니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하면서 검사했다며. 누구 탓이야? 정부 탓이잖아. 메르스 환자인 것 같다고 얘기를 해도 그 그거 어디였지? 바레인인가? 그 사람이 갔던 데는 메르스 유발 지역이 아니라고 개지랄하면서 6일 동안 방치했어. 그래서 메르스가 전국을 강타한 거야. 문제는 뭐냐? 여러분 메르스로요. 죽거나 다친 사람은 180명인가 밖에 안 돼. 문제는 뭐냐? 메르스 이후에 중국 관광객이 끊기면서 지금 수백 명의 도매업자들이 죽어가고 있어. 여러분 얘기 들었죠? 중국 어제 하루 동안 11월 11일 하루 동안 중국 사람들이 소비한 게 16조 원이래. 하루 동안 소비한 게 16조 원이래. 그 사람들 우리나라로 안 오고 있어. 안 오고 있는 이유가 뭐야? 안 오고 있는 이유. 그거 정부의 무능 때문이야. 지금 도매업자들 다 죽어가는 이유 누구 때문이야? 정부 때문이야, 정부 때문에. 그때 맨 처음에 메르스 사건이 메르스 위험이 있다, 열난다 할 때, 그때 조치를 취했어야지. 내가요, 프랑스에 가보고 깜짝 놀랐어. 프랑스의 그, 프랭땅 백화점? 프랑스의 프랑땅 백화점이 관광 코스였어. 그래서 거길 갔는데 한국말은 없어. 그런데 중국말이 곳곳에 안내 표지판으로 붙어 있는 거야. 프랑스 백화점에 중국말 안내 표지판이 다 붙어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 왜 그러는 거예요? 물어봤어. 그랬더니 중국 사람들이 프랭땅 그러니까 백화점에 오면 보통 한 사람이 뭐 10억, 20억어치 산다는 거야. 그래서 큰 손이래. 그래서 중국 손님을 겨냥해서 이 유럽의 모든 백화점에서는 중국어 안내판을 붙인다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야, 중국 사람들이. 중국의 소비 능력을
그렇게 전 세계에서 알아보고 있는데 그거 끊어버린 거 누구야? 메르스 6일 동안 방치한 정부야. 그래서 경기가 침체되고 있고 수출이 둔화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지금 도매업자들 죽어가고 있어. 단지 메르스가 메르스로 끝나지 않았어. 메르스의 고통은 환자와 그 보균자들한테만 그 당시에 격리자들한테만 겪은 일이 아니야. 한국 경제에 미친 영향이 어마어마해. 내가 더 화가 나는 게 뭐냐? 가장 화가 나는 게 뭐냐 하면 메르스의 공포는 누가 팔았냐? 우리 메르스 사건 당시로 돌아가 보자. 그때 채널A, TV조선, YTN, 뉴스Y, KBS, MBC, SBS 하루 종일 메르스 비상이라 그랬잖아. 그지? 그러면서 치사율 40%의 메르스라고 모든 언론에서 4일 동안 떠들었어. 기억나죠? 소위 종박, 박근혜에게 충성을 한 언론들이 그렇게 메르스의 공포를 팔았어. 그래서 내가 메르스는 바이러스다. 감기 바이러스다. 이거는 중환자들에겐 치명적이지만 건강한 사람에게는 괜찮다. 손 깨끗이 씻고 잘 먹고 잘 자면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요원으로 보이는 애들이 와서 나한테 협박했잖아. 네가 책임질 거냐고. 기억나죠? 내가 메르스가 그거 중동 감기 바이러스다. 독감 바이러스니까 그렇게 온 나라가 공포에 떨 필요 없다. 위생 조치만 잘하면 괜찮다. 더 이상 전파되지 않게 잘하면 된다고 얘기할 때 나한테 목요일인가 와가지고요. 채팅창에서 그러는 거야. 제 방송을 보고 있었는데 2년 너 책임질 거냐고. 그치? 그때 그랬지? 이년아 망치년아 네가 메르스로 사람 죽어나가면 네가 책임질 거야?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계속 주장을 굽힘없이 일주일 동안 하고 나니까 금요일부터 갑자기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침묵했던 종박 의료진들이 나타나가지고 메르스는 바이러스다. 내가 했던 말 똑같이 반복했잖아. 기억나요? 기억나? 그 메르스 방송 그거 가서 봐봐. 메르스 때요. 내가 4일 동안 5일 동안 꾸준히 중동 독감 바이러스라고 주장했어. 4일 동안은 나한테 그러니까 3일 동안은 나한테 걔네들이 막 미친듯이 보도하고 4일째 되는 날 나한테 협박하고 그래도 내가 5일날 그래 내가 책임질게 이러면서 그 공포팔이 하지 말라고 내가 막 주장했어. 그러자 금요일부터 SNS와 방송들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메르스에 대한 보도 자세를 바꾼 거 아니야. 정부는 공포를 팔고 정부와 언론은 공포를 팔고 만들고 팔고 도리어 이 저기 마루에서 방송하는 망치 부인이 그 국민들 진정시키고 아주 그냥 그리고 나서 메르스 공포 끝나자마자 뭐 했어? 전쟁 공포. 기억나죠? 메르스 공포 끝나자마자 뭔 일 터졌어? 전쟁설. 김정은이가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그러면서 국지전 전면전도 불산. 우리나라 언론 어떻게 했냐 그때. 우리나라 언론에서 뭐 했어? 전면전도 불산다고 지랄했잖아. 8월 달에. 그래서 국민들이 너무 두려워하면서 지금 박근혜가 미친 것 같다. 정말 전쟁하는 거 아니냐. 두려워하면서 우리 방송에 토요일 저녁 때 6,000명이 보러 왔어. 6,000명이. 온 국민이 두려워했다고. 그때 그 사람들 진정시킨 거 누구야? 언론이야? 정부야? 나였어. 목함지뢰 사건으로 전쟁이 전면전도 불사한다고 개지랄할 때 전면전이 일어날 수 없다. 왜냐하면 수도권이 갖고 있는 경제적인 부가 우리나라 50%다. 그리고 수도권이 망하게 되면 영남지방도 다 죽는다. 그럼 우리 경제는 망하기 때문에 절대 쟤네들이 전면전할 수 없다. 그러나 국지전 할 수 있다. 그런다 이 국지전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 그 지역 해당 지역 사람들만 위험한 거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분위기를 바꿨잖아. 전쟁이냐 평화냐. 그 당시에 그 요원들이 와가지고 종박 요원 새끼들 와가지고 북한으로 쳐들어가야 된다는 둥 김정은의 목을 따야 된다는 둥 기억나죠? 목 따는 특공대? 지랄했잖아 그때. 근데 우리 방 시청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여론을 바꾼 거 아니야. 우리는 전쟁에 반대한다. 기억나지? 우리는 전쟁에 반대한다.
전쟁과 평화 중에 당신의 선택이 뭐냐? 그래서 평화를 선택한 거에 대해서 박근혜 칭찬해 준 거 아니야. 그랬더니만 박근혜 지지율이 올랐다. 그리고 저지른 짓이 국정교과서야. 미치지 않으면 이럴 수가 없어. 미치지 않으면 이럴 수가 없어. 그 전에 메르스 전이 성완종이야. 그지? 성완종 전에가 뭐였지? 성완종 전에도 뭔 사건이 있었는데 하여간 끊임없는 사고를 치기 때문에 아주 그냥 이 막가파를 잡을 수가 없어. 잡을 수가. 그 성완종 전에도 망치 부인이 계속 싸웠던 게 뭐냐면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서 왜 아무도 처벌하지 않느냐, 이걸로 내가 계속 싸우고 있었지. 그러다가 이석기 뇌라는 못죄라는 누명 씌워가지고 언론에서 개 호들갑을 떨고 통진당 해산시켰어.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아로는 없대. 뇌라는 뭐 무죄 나왔어. 해산된 정당 어떡할 거냐고. 이거 국제사회 놀림감이 됐어. 그 다음에 터진 문제가 뭐예요? 국정원에서 간첩증거 조작 사건. 2013년 사건이야. 국정원에서 간첩증거 조작 사건 해가지고 난리가 났어. 그래서 그게 2014년 1월 달에 터진 사건이고 2월 3월 달에 국정원에서 간첩증거를 조작했다. 난리가 났었잖아. 그런데 그때 세월호가 터진 거야. 모든 이슈를 세월호로 다 빨았어. 그런데 이 세월호에서 7월 넘어가니까 이것들이 7월 17일로 내가 기억해. 7월 17일에 세월호 특별법이 그 세월호 유가족들이 보상금을 더 요구하는 거다. 대학 특례 입학을 요구하는 거다. 그런 유언비어 전파했잖아. 유언비어 카톡으로 뿌리면서 개지랄하고 8월달에 뭐 했어요? 유가족이 9월달인가 8월달인가 9월달이었지. 유가족이 대리기사 폭행했다. 그러면서 달려드는 유족들이라고 채널A TV조선에서 내리 보도한 내용이 알고 보니까 갑자기 나타난 괴 청년들이 세월호 유가족들을 패는 장면이었어. 모든 사람은 두들겨 패는 게 세월호 유가족이고 맞는 게 대리기사인 줄 알고 기사를 봤을 텐데 알고 보니까 그거는 어디선가 나타난 괴 청년들이 세월호 유가족들을 팼던 거야. 대리기사는 한판 맞지도 않았어. 그런데 김현 의원을 고소하고 개지랄 떨고 거꾸로 돌리면서 조작 영상을 국민들한테 보도하고. 아니 이 미친 것들이 니네가 언론이냐? 어떻게 언론이란 이름을 달고 이런 짓거리를 해? 어떻게 그렇게 언론을 조작해갖고 거짓말을 해? 이런 미친놈들아. 그랬지. 그 다음에 작년 10월달부터는 뭐가 통진당 해산. 작년 말에 통진당 해산을 했어. 그런데 통진당을 해산시킨 다음에 이석기가 무죄가 나온 거야. 해산된 다음에. 그래서 그 문제로 우리가 싸우고 있을 때 성완종 리스트가 터진 거야. 그지? 시점상 그래. 성완종 리스트가 터지니까 모든 언론이 성완종.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내가 박근혜 정부한테 그때도 이렇게 써줬어. 이명박 4대강 비리, 자원외교 비리, 방산 비리 구속수사하라. 막 그랬어. 그랬더니만 박근혜가 포스코를 수사한다. 그러면서 이명박의 자원 비리를 수사할 것처럼 막 그러더니 갑자기 성완종이가 희생 제물이 된 거야. 그리고 성완종한테 모든 자원외교의 그 책임을 물어갖고 얘를 감옥에 넣으려고 막 그런 거야. 그러니까 성완종이 뭐라 했어? 나는 친이가 아니라 친박이다. 내가 박근혜 측근 8명한테 돈도 주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저기 인터뷰하고 기자회견하고 그리고 자살해버렸어. 주머니에 돈 준 사람 명단 넣어놓고. 그들 중에 지금 처벌받은 사람 누구야? 재판에 회부된 게 이완구, 홍준표 2명밖에 없어. 나머지 6명은 조사도 제대로 안 했어. 수사도 안 했어. 그게 박근혜 정부야. 그 다음에 터진 사건이 메르스. 메르스로 5, 6, 7 잡아먹었지? 그 다음 5, 6, 7 잡아먹었지. 3개월 동안. 그래서 그때부터 외국 손님 끊겼지. 8월 달에 뭐 전쟁 위험. 야, 메르스 공포 가시지도 않았는데 전쟁 난단다. 누가 놀러 오겠냐? 누가 한국에다가 물건 무역을 하겠어? 8, 9월 전쟁 위기설 그것 때문에 나라가 흔들흔들했어. 이제 정신 차리고 이제 민생 문제로 정리해야 될 때 그때 뭐 했어? 국정교과서 던져놓고 99.9%가 좌편향이라고 개지랄하면서 애들이 제대로 된 역사를 못 배운다고 개지랄 연병을 떨더니 국정교과서 이제 잊어버리고 민생화제. 그러면서 민생 문제에 집중하대. 그래서 민생을 살릴 법안이야? 너네가 지금 통과시키려는 법안이 뭔데? 노동자 쉽게 해고하고 노동자 임금 쉽게 자르고
그런 법안이잖아.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잖아. 중소기업과 노동자를 보호하는, 소비자를 보호하는 장치들 없애려는 법안이잖아. 그게 민생 법안이야? 이제까지는 민생 법안이란 말로 야당에게 욕을,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지들은 씩씩 빠져나갔어. 그런데 내가 볼 때 우리 국민들 그렇게 이제 안 당해. 나는 작년 세월호 이후에 우리 국민들이요, 나 어떤 느낌을 받느냐 하면, 작년 세월호 이전에는 내가 7년 반을 했잖아. 7년 반을 방송하면서도 내가 13년에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난 어떤 마음으로 방송했냐? 40년은 가겠지. 내가 이 국민들을 깨우려면 40년은 가겠지. 그러면서 내가 방송을 시작한 거야. 그래서 1년 몇 개월을 했는데 1년 2개월 한 거였지. 14개월. 그때 세월호가 터졌잖아. 세월호 이후에 국민들이 깨어나는 속도가요. 나는 그 13년부터 40년을 생각했거든. 근데 내가 볼 때 지금 이 속도라면 우리 국민들이 정말 5년 안에 무너진 민주주의를 다시 세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정말. 아니 여러분 신기하죠?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안 먹혀. 쟤네들이 여론 조작을 해. 저 국정교과서 찬성 여론이 더 높아졌다라고 개뻥을 쳤는데 그 다음 여론조사가 따라가지 않아. 우리는 그날을 기억해야 돼. 그게 10월 15일에 리얼미터에서 국정교과서에 찬성 여론이 반대 여론을 뒤집었다. 그 기사 찾아와봐. 분명히 그들은 그렇게 보도했어. 기억나죠? 그런데 내가 16일날 개뻥치지 마라 이 시벌놈들아. 그러면서 내가 뭐라 그랬냐. 지금 여론 처음보다 더 하루가 다르게 국정교과서 반대 여론이 올라가고 있다. 그렇게 내가 막 떠들었어. 그리고 나서 정말로 미디어 오늘에서 그 17일 18일 날 양일 동안 조사를 했어. 그러자 어떻게 압도적으로 반대 여론이 높았어. 그 뒤로 쭉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어. 맨 처음에 여론 조작으로 개뻥 칠래다가 안 먹힌 거야. 그 뒤로도 어떻게 되고 있어. 대구 경북과 강남은 박근혜의 아성이라고 막 떠들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그래. 지금 대구 경북 지역도 흔들리고 있어. 50대가 내가 50대가 돌아선다 그랬잖아. 50대가 돌아서고 있고 대구 경북도 흔들리고 있고 강남도 흔들리고 있어. 강남 좌파란 말 달리 나온 말이 아니야. 이제까지 얘네들이 말이에요. 교묘하게 대구 경북과 강남 3구는 무조건 한나라당 찍는다. 누가 그랬냐고. 누가 그렇게 만든 거야. 대구 경북에서는 야당은 안 돼요. 무조건 새누리당이에요. 거기는 안 변해요. 왜 안 변해? 저 대구에서 김부겸이가 무소속으로 나온 점수도 아니고 2번 달고 나와서 40% 얻었어. 내 말이 맞아 틀려? 대구에서 김부겸이가 그동안에는 무소속으로 출마했어요.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야당으로 결합해서 활동했었는데 지난번 대구 선거에서는 2번 달고 출마했어. 그런데 거기서 40%를 얻은 거야. 무슨 얘기야 그게? 그게 팩트야. 내가 거짓말이야? 김부겸이 대구에서 40%의 지지율을 얻었다는 게 이거 역사적 팩트야. 그러면 언론이 여론 조작한다는 증거 대라고? 증거 있어. 뭔데? 2010년 리얼미터를 비롯한 많은 여론조사 기관들이 한명숙하고 오세훈의 지지율 격차 25% 30% 심지어 리얼미터는요 3월달에 30% 격차라 그랬어. 한명숙 오세훈 지지율 격차 더 벌어져 30% 그런 기사도 냈어. 그런데 선거를 통해서 확인된 지지율 1% 차이가 안 나. 0.8% 차이야. 나는 감옥 갔다 왔어. 뭘로 감옥 갔다 온 줄 알아? 사실을 적시해서 후보 비판한 죄로 감옥 갔다 온 사람이야. 내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으면 날 벌써 잡아 넣었을 거야. 나는 역사적으로 증명된 팩트만 갖고 얘기해. 보도 가서 검색해봐. 뉴스 여론조사 2010년 오세훈 그리고 한명숙 여론조사 검색해봐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당시 최소 18%에서 최대 30% 차이 난다고. 걔 지랄 연병 떨었어. 까보니까 0.8% 나왔어. 지금 여론조사라는 이름의 여론조작을 통해서 국민들을 말이에요. 지들이 원하는 대로 핸들링을 하려는 거야. 이제 국정교과서 잊어. 국정교과서 관심 없잖아?
국정교과서 관심 없잖아. 그러니까 잊고 이제는 민생 문제에 대해서 야당을 같이 욕해야 되잖아. 안 통하네. 여전히 국민들의 국정교과서 반대 여론은 심해지고 있어. 오늘이 무슨 날이야? 수능이야. 오늘 수능. 여러분이 국정교과서의 문제는요, 지금 중2 엄마들, 중2의 아이들에게 치명적이야. 이게 지금 내년에 만들어서 2017년에 국정교과서, 단일교과서 애들 가르치겠다는 거야. 그럼 지금 중2 애들이 그 문제의 괴교과서로 작자미상, 심사미상,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는 개떡 같은 교과서로 공부를 해. 그런데 얘네들이 수능을 칠 때는 이미 정권 바뀐 다음이야. 그러면 그 당시에 역사 교사들이 문제 낼 때 어떻게 내겠어? 수능으로 인생이 정해진다며. 지금 중학교 2학년부터 초등학교 5학년까지 애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는 거야. 이게 유지가 될 것 같아? 이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심각해지는 문제야, 국정교과서는. 국민 여론이 가라앉질 않잖아. 내가 잘못 아는 거예요? 즉, 국정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관심이 없어요? 오늘 수능이야. 앞으로 국사가 필수가 돼. 필수 과목의 교과서를 역사학자들이 99%가 좌편향이라면서 비밀리에 만들고 앉아있어. 뭐 하자는 거야? 아프리카에서 망치 부위들 잡겠다고 어떤 애를 막 키웠대. 어떤 애를 막 공들여 키워가지고 막 웃기는 얘기해갖고 굉장히 많은 인원이 그의 방송을 봤다는 거야. 근데 이 애가 시사방송을 목적으로 키워진 애였대. 그런데 세월호에 관해서 한마디 잘못해갖고 완전히 묻혔잖아. 다시 돌아올 수 없게. 오뎅이란 얘기해갖고 오뎅인가 세월호 희생자들을, 여자애들을 모욕해가지고 완전히 퇴출됐어. 우리는 몰라요. 아주 잠깐 떴다가 사라진 애라서 나는 이름도 몰라. 그런 일도 있었어요. 함부로 말하지 마. 그때 너네 진짜 애 먹었겠다. 사실 이제까지 많은 망치 부인을 잡겠다는 애들이 나타났었어. 그런데 전부 다 말을 못해가지고 재미가 없어갖고 전부 다 죽은 거야. 근데 이 애를 굉장히 공을 들여갖고 키웠대. 나를 막 무슨 케이블 방송에 끌고 나가가지고 별풍선 얼마 버냐고 막 말하게 하고 그랬던 애들이 키웠던 애야. 그런데 그 세월호 관련해갖고 한마디 잘못해갖고 완전히 네티즌이 퇴출운동 시켰다며. 그 당시에 아프리카에서 퇴출된 BJ래, 그게. 응? 그랬던 역사도 있어요. 예. 자, 여러분, 특정 BJ 얘기하지 마시고요. 함부로 말하지 마. 오뎅? 이 새끼들 갈아갖고 오뎅으로 만들어볼까 보다, 진짜. 세월호 희생자들더러 오뎅이라는 새끼들은 아주 그냥 갈아가지고 오뎅을 만들어야 돼. 정신머리 없는 새끼들. 그게 할 소리야? 자, 그 다음, 여러분 오늘 또 중요한 뉴스가 있어요. 뭐냐? 요거 이따 아이에 왔다 간 다음에 할까? 일단, 잠시 후에 손님이 오실 거예요. 손님이 오실 동안에 우리, 재미있는, 만평들 좀 보고 갑시다. 오늘자 한결의 그림판이에요. 2015 공천 수능. 다음 중 가장 진실한 사람은 주관식, 김만복, 정종섭, 이정현, 김무성, 황교안. 가장 진실한 사람이 누구냐 묻는 거고, 주관식, 유승민 부친상에 낸 조의금 금액을 쓰시오. 그러자 이 낙하산이 혼이 비정상적으로 될 것 같아. 정말 대단하죠? 예.
잠깐만 이거 보고 계세요. 자, 방송을 일단 종료하고. 앉은 키가 굉장히 작으시네요. 아, 그런가요? 예, 그래서 뭐, 3명이 앉기 이제 확실히 좁네. 이거 어떡하지? 좀 더 멀리 앉아야 되겠다, 우리가. 예, 조금. 예, 조금 더, 예, 뒤쪽으로. 예. 그다음에, 끌고, 그래도, 옆에 또 한 사람이 또 앉아야 되거든요. 앉으실 수 있어요. 그래요? 예. 자, 소리 들리세요? 예. 마이크를 조금 키워야 되겠다. 소리 들리세요? 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좀 이따 진짜 본 게임 시작할 겁니다. 조금 더 가야겠네. 조금 더. 뒤로? 네. 지금 잠시만요. 네, 이제 됐네. 아, 씨, 얼굴 왜 이렇게 조그마세요? 네? 얼굴이 왜 이렇게 뭐, 조그마세요? 커요. 네? 아, 마이크 켜져 있어요 지금. 일단 제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애매하죠? 자, 처음은 나도 처음 봐요. 나도 오늘 처음 본 사람들이야. 누군지 몰라. 예, 자 지금부터 본인 소개를 예, 두 분이 이렇게 본인 소개. 자, 근데 잠깐 우리 방송은 보신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저는 없어요. 저는 오늘 출연하려고 좀 찾아봤습니다. 찾아보시고 이제는 전혀 몰랐고 전혀 이름만, 명성만 듣고 있다가, 찾아보지도 예. 않고 굉장히 부실하네. 다른 얘기. 그래요. 자, 그러면 일단 두 분이 누군지 한번 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본인 소개 하고 계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중총궐기 투쟁본부에서 언론팀에 있는 한국진보연대라는 단체 정책국장하고 있는 한선범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민중총궐기 사전 집회로 기획되고 있는 범시민대회 준비하고 있는 민주주의 국민행동 홍보팀에서 일하고 있고요. 안승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채팅창 반응이 어떤가요? 좋습니다. 막 반갑습니다. 인사가 막 엄청 올라오고 있네요. 안녕하세요. 이게 생방송이라는 겁니다. 아이고, 생방송이구나. 네. 자. 두 분이 알아서 차를 따라서 좀 우러나면 마시고. 아, 예. 저는 이건 이제 저의 오미자. 아이고. 중계방이 2개가 생겨버렸네. 에이. 중계방을 단일화하라. 예. 중계방을 단일화하라. 자, 여러분 어떠세요? 자, 지금 일단 소리는 잘 들리세요? 그 목소리를 좀 크게 해주셔야 돼요. 제가 워낙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들이 저한테 목소리가 맞춰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두 분이 그 좀 큰 소리로. 예. 자, 그러면 일단 이분들이 누군지 오늘 저도 처음 봤는데, 예, 잠깐만요. 오늘 여기 오시게 된 계기가 뭘까요? 예, 11월 14일 있는 민중총궐기 대회와 범시민대 서울 범시민대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그 저녁 때 하는 민중대회 준비하시는 분이고 예. 이쪽은 그 낮에 하는 시민대회. 네, 낮에 1시 반부터 서울 대학로에서 각계각층이 다 모이는 범시민대회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오셔가지고 우리 박근혜에 반대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다 오실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들려요? 예.
마이크를 몇 개 더 준비하게 돼. 쓸데없는 얘기 할 거면 나가고. 자, 지금, 이제 중요한 손님이 온 거예요. 예. 자, 일단 이제 내가 이분들을, 자, 우선, 사실 이제 제가 그 낯선 사람하고 방송하는 걸 되게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리 집에 방송을 하러 왔던 사람들 중에, 뭐, 박모 씨, 송모 씨라고, 예, 아주 싸가지 없이 뒤통수를 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실 두 분이 누구냐? 이렇게 제가 이제 그 저한테 소개해 주신 네. 그 박준익 씨? 네. 예. 나 그 사람도 몰라. 모르는 사람인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 민주행동이라고. 예. 또 민주행동에 또 아는 선배들이 야, 경선아 좀 도와줘. 그러면 드립다 그냥 들고 오는 거야. 그냥 밀어붙여. 누군지도 몰라. 근데 모르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을 소개했어. 근데 얼마나 황당하겠어. 그래서 내가 오늘 올 사람들의 정체를 알려달라. 예. 오늘 오는 사람들의 이 정체를 알려달라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남자분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41살입니다. 41살. 예, 예. 지금 장구경이라고 난리가 났어요. 저 이 오빠 얼굴 조금 장우경. 보여도 너무 부담스러워요 지금. 저기 맞아. 뒤통수가 커요. 뒤로 가지 마세요. 뒤로 가지 마세요. 저기 앉은 키는 작고 뭐 얼굴은 작고 바꿔. 키도 자리 작아요. 바꿔. 그럴까요? 저쪽으로 가. 저쪽으로. 못 쓰겠어. 안 되겠어. 얼굴 너무 작아가지고. 맞아, 너무 맞아. 부담스럽네요. 제가 이렇게 가운데니까 좀 뒤에 앉아. 내가 지금 저기 하나로 보이잖아. 그래요? 자, 이쪽은 41살의 한선범님. 이쪽은 저는 34살입니다. 34살의 안승혜님. 자, 그래서 이제 내가 이 두 분에 대해서 누군지 이제 알려달라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한선범님은 한국진보연대의 정책국장으로 오래 일한 사람이다. 그 한국진보연대가 뭐냐? 소위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이제 크고 작은 많은 민주화 운동을 쭉 그 해오신 분들, 특히 이제 이명박 때 우리 광우병 투쟁할 때 난 이 단체 처음 알았어요. 그 전엔 잘 몰랐는데 그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소위 민주화 운동을 주도적으로 했던 게 이 한국진보연대예요. 근데 맞죠? 저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 한국진보연대에서 정책국장으로 오래 일한 분이래요. 예, 한마디로 그 전문 운동권인 거죠. 전문 운동권. 그 다음에 현재 민중총궐기 투쟁본부에서 그쪽으로 지금 파견돼 가시는구나. 네. 임시로. 파견해서 같이 모여서 일하고 있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번에 민중총궐기를 준비하는 게 뭔가 예. 그렇게 사람으로 조직된 그런 큰 거네. 집회를 준비하려면 원래 다 모여서 아. 그러니까 사람을 내고 뭐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지금 계속 소리가 안 나요? 예. 지금 소리가 지금 작다는 얘기가 있어서 조금 더 소리 올릴게요. 자, 망치부의 목소리는 좀 들리는데 이 두 분 목소리는 잘 안 들려요? 이제 들려요? 예. 크게 할게요. 예. 크게 해야 됩니다. 네. 자, 그 다음 근데 이 남자분보다, 그리고 이분이 뭐래? 경제 분야의 전문가. 그것도 상당한 전문가예요. 경제와 무슨 관계가 있으세요? 그냥 제가 모니터링을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모니터링한 거를 뭐 동향 형식으로 이렇게 저희 단체 내에 이제 뭐 보급하는 일을 뭐 좀 하고 그랬어요. 경제 동향에 대해서? 예. 그런. 그래요. 오늘 우리 방송 호흡을 잘 맞춰서 다음에 우리 시청자들에게 예. 저 경제 리포트 관련해서 좀 방송해주러 오시면 감사하겠어요. 예. 너무 가까이 있으면 얼굴 못 볼까봐 제가 떨어뜨려 놓은 거야.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분이야. 이분이 진짜 웃긴 분이야. 이 소개가 어떻게 되냐면, 이분이, 통합진보당 대변인실에서 근무하던 사람. 예산되기 전까지 근무했었습니다. 일반 주부같이 생겼는데, 그냥. 네, 일반 주부기도 한데요. 네. 우리가 통합진보당은 이렇게 뿔 달린 빨갱이들이 있는 데인 줄 알잖아요. 네, 이렇게 참하게 생긴 아줌마들이 있는 데가 통합진보당이야. 자, 그 다음에 당 해산이 되고, 굉장히 속상한 마음으로 이 민주를 되찾고자 민주행동에서 우리 노땅 선배님들을 모시고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예. 34살의 주부이시고, 6살 난 아들? 네, 아들 하나 있어요. 6살 난 아들이 하나 있고, 근데 이분이 여기부터가 재밌어. 일단 보수단체에서 불법 시위를 하면 그냥 안 본대. 뭔가 이제 가서 조치를 취하는 열혈 엄마. 그 다음 최근에 광화문에서 폭행 시비에 휘말려서
경찰서에 따라가가지고 끝내 입건시켰다. 누구를 입건시킨 거예요? 그 어떤 여자분이 막 남자분들한테 뭘 뺏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도와드렸죠. 근데 여자를? 이제 예, 여자분을. 근데 이 여자분이 사진을 찍었는데 단지 세월호 리본을 달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빨갱이라고 욕을 막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주려다 어떤 분이 저를 발로 차가지고 여자분이었는데 제가 바로 그 자리에서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경찰이 출동해서 저 할머니 신원 파악해 오라고 이렇게 하고 저는 가서 이제 조서를 쓰고 그래서 이 할머니가 이제 나중에 불려 나와서 조사를 받았는데 알고 보니 탈북 어버이연합 대표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또 진단서를 친히 끊어가지고 예, 또 이렇게 입건을 시켜드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길에서 보면 피해가. 얼굴 보는 거하고 많이 달라 분위기가. 자, 그 다음이 더 웃겨. 경찰 버스가 공회전하는 걸 10분 동안 지켜보고 있다가 10분 딱 채운 다음에 서울시에 신고해서 예, 경찰 버스에 시동을 크게 껐다는. 했죠. 네. 진짜예요? 네. 10분 동안 그 공회전하는 걸 아니 제가 이제 가서 이거 공회전 계속 이렇게 하고 있으면 곁다리 무는 거 아냐 모르냐 이러니까 듣는 척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지켜보다가 서울시에 신고를 했죠. 다산콜센터 120 엄청 친절하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신고하는 내용 듣고 이제 자발적으로 끄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서울시에다가 그 10분 동안 영상을 찍어가지고 신고를 하니까 껐던 그 밖에도 이런 사례가 많아요. 네, 많아요. 생활 속에서 인권과 민주를 철저히 찾는 모범 민주 시민이었다. 예. 여러분 여기 난리 났어요. 저희 예쁘고 잘생기고 동안이라고 막 결혼했냐 막 이런 거 물어보고 난리가 뭐 맨날 망치부진만 보다가 이쁘고 그냥 젊은 사람들 보니까 눈이 헷가닥 뒤집어져가지고 지금 정신들 못 차리고 있지. 하여간 정말 이렇게 재밌는 두 분이 오셨다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있잖아요. 정말 근데 이제 통진당 얘기는 웬만하면 묻지 말라 그랬는데 그래도 혹시 그 통진당에는 어떻게 가입하게 되신 거예요? 저는 대학 다닐 때 민주노동당이 이제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많이 싸워왔고 등록금 문제나 이런 문제들 싸워왔으니까 이제 저 민주노동당에 입당을 하게 됐고요. 그 이후에 이제 집에서 아이 낳고 아이도 키우고 이렇게 하다가 제가 몇 번 이렇게 구속되는 노동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그 뭐 대한문 앞에서 김정우 지부장님이라던가 이런 분의 탄원서를 정말 자필로 네, 좀 썼었죠. 그랬더니 이제 이 탄원서를 이제 여러 차례 보신 이제 당의 관계자분이 대변인실에서 일할 보면 어떻겠냐라고 제안하셔가지고 같이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 경력이 있는 앞으로 친하게 지내요. 탄원서 써드릴게요. 혹시 무슨 일 있으면. 나 잡혀갔을 때 꼭 부탁해요. 네. 또 언제 잡혀갈지 모르거든. 예, 자 우리 이렇게 해서 그 통진당 대변인실에서 근무했던 안승희 씨 참 손도 부드럽고 보기에는 진짜 그냥 참한 새댁인데 걸리면 뒤져. 조심들 하세요. 제가 별명이 블랙 컨슈머예요.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제가 이런 일을 자꾸 하니까 사람들이 저는 자꾸 막 이렇게 경찰들 이렇게 해서 이 불의를 참지 못하는 세상의 불의를 참지 못하는데 저한테 그래서 블랙 컨슈머라고 지인들이 그래서 뭐 물건 못 바꾸면 저한테 갖고 오고 그래요. 블랙 컨슈머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왜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면 진상고객.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면 진상고객. 예. 그러니까 이제 잘못된 물건을 팔았다든가 이러면 왜 뒤집어 놓는 사람들 있잖아. 보기와 많이 달라요. 네. 아주 마음에 드는 미녀와 또 이 아주 마음에 드는 미남이 나타났어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서, 예. 자, 일단, 저녁 때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먼저 얘기할까? 이걸 먼저 얘기할까? 예. 자, 그러면, 오후 4시에. 14일날, 아니, 오후 4시란 말이 있고 6시란 말인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일단 오후 4시가 맞습니다. 공식. 그럼 6시는 뭐예요?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지금 이렇게 6시에도 뭐 계속 하는 거죠. 계속 하는 건데 이제 모이는 시간에 대한 논의가 좀 있었는데 4시로 공식적으로 4시로 돼 있습니다. 변경됐다는 얘기는 그러면 사실이 아닌 거예요? 지금 그 부분이 이제 내부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요. 약간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이 혼선이 좀 있어서 그런데 4시가 정확한 시간입니다. 왠지 가기 전부터 막 확 짜증이 몰려오네.
예, 이게 옛날에도요. 옛날에 이건 이제 뭐 이쪽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옛날에 이제 그 광우병 투쟁할 때 대부분의 구성원들은 다 동의하고 이렇게 좋게 가기로 했는데 꼭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딴 얘기한 사람들이 있었어.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나중에 이제 그 전체적인 대우가 큰 상처를 입고 끝나게 된 사건이었거든요. 그 누군지 모르겠지만 웬만하면 좋게 갑시다. 나 알지? 이쪽은 그 주로 행정부적으로 인데 나는 그냥 떠들어. 국제적으로 떠들어. 하여튼 협조합시다. 자, 그러면 이 민중 총궐기를 일단 4시야. 우리 4시에 모이는 거야. 뭐 1시 반에 1시 반에 모이시고 저희를 따라서 광화문까지 가시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1시 반에 모여서 4시까지 예. 걸어간다는 거잖아요. 아니죠. 1시 반에 모여서 이제 그 대회를 진행하고 한 3시 정도부터 행진을 하는 거죠. 1시간이면 갈 수 있어요? 그럼요. 1시간이면 아, 내가 고관절이 안 아파가지고 나 오래 못 걷는데 1시간이나 걷는데. 자, 좌우지간 그때 망치 부인 짐 들어주러 많이들 와야 돼. 알죠? 내가 무거워갖고 내가 나 혼자 걷는 것도 힘들어. 그러니까 시청자들이 많이 와갖고 내가 배낭도 들어주고 물병도 들고 그래야 돼. 알았지? 자, 좌우지간. 일단 또 딴 얘기를 자꾸 해서 미안해요. 집중적으로 물어볼게요. 도대체 그러면은 이 4시에 하는 민중 총궐기는 왜 하게 된 거예요? 의미가 뭐예요?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예. 이게 요즘 되게 다들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일자리도 없고 뭐 취직도 안 되고 취직해봐야 비정규직이고 뭐 전세난 월세난 자영업자들은 장사도 안 되고 농민들은 계속 희망이 없고 청년들이 이 나라를 헬조선이라고 부르는 이런 시대입니다. 이 위기를 탈출하려면 계속하면 돼요. 이 위기를 탈출하려면 이 우리나라에 돈이 있는 곳에서 돈이 없는 곳으로 돈이 흘러야 되겠죠. 그런데 그 돈이 다 재벌과 외국 자본에게 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이 민중들에게 이 돈을 흐르는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부는 이 노동 계약을 하고 이 농민들에게는 또 개방을 하고 쌀을 개방하고 이제 그리고 빈민 탄압이나 여러 가지 도시 민중들의 탄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 계약이 지금 가장 초유의 이슈인데요. 임금 피크제하고 그리고 일반 해고제 도입하고 그리고 비정규직 사용기한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은 좀 이 고임금 노동자는 임금 깎고 그리고 마음대로 마음에 안 드는 노동자 저성과자라고 해서 해고하고 그리고 정말 노예 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비정규직 그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겠다는 그러니까 국민들을 더 짜내서 다시 재벌들을 쌀찌우겠다 이런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완전히 이제 국민의 흐름과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부분 또 농민들은 그 최근에 우리나라가 올해부터 쌀 관세가 개방이 됐습니다. 개방이 됐는데 이제 그 이전까지는 개방 안 하는 대가로 이제 밥쌀용 쌀을 수입했어요. 이 미국에서 일부를 뭐 4, 5%의 저리로 수입을 했는데 이제 개방을 하니까 그 의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민들이 하지 말자, 더 이상 하지 말자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마치 뭐 들어주는 척 하더니 결국은 계속해서 이제 밥쌀용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협정문이 공개가 되고 타결이 된 이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고 TPP라고 이거에 또 가입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걸 가입을 하면 또 미국과 또 쌀개방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미국과 협상을 하면 제대로 하는 적이 없죠. 최근 KFX 그 협상을 봐도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추가적으로 쌀을 개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본도 이미 쌀을 개방을 했고요. 일부를.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우리나라에 지금 농작물이라고 제대로 남은 건 쌀밖에 없습니다. 쌀밖에 없는데 이제 그것마저 이렇게 개방을 또 늘려나가면 농민들은 이제 거의 없다. 절망하는 수준의 마지막 벼랑 끝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재개발이나 철거, 뭐 노점상 분들, 뭐 이런 분들에게 계속해서 이제 도시 미관, 뭐 도시 정화 이러면서 계속 탄압이 가고 있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는 뭐 국정화 문제도 있었죠. 이 자기들이 친일 독재 교과서를 이렇게 역사학계에서 공인받으려고 하는데 역사학계가 안 하니까 이제 사람 몇 명 동원해서 이제 교과서를 만들었죠. 교학사 교과서를 만들었는데 그게 아무도 채택을 안 하니까 이제 그걸 국정교과서로 만들어서 강행하겠다 이렇게 이제 일방적으로 학생들에게 주입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한일 정상회담에도 보셨듯이 지금 일본이 한반도에 진출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최근 회담에서 이제 휴전선 한반도의 한국 정부의 관할구역은 휴전선 이남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 말은 북한에 자기들이 마음대로 가겠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제가 국방장관이나 여기 우리 상식적인 사람이 국방장관이면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야 되는 거죠. 예. 조용히 있다가 나중에 말 함부로 밝혀지니까 말도 안 된다 사실이 이러면서. 아니라 그러고 막 거짓말하다 예. 또 밝혀지고. 근데 이제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그러다가 일본 쪽에서 이 보도가 나니까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갔어요. 근데 그러고 또 우리 측이 요청을 해서 한일 정상회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그 회담을 했는데 거기에 일본 자위대 한반도 진출에 대한 이야기를 대통령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황교안 총리는 이 나라의 총리라는 사람이 필요하면 자위대가 한반도에 올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국적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민주, 민생, 평화 모든 영역에서 모든 국면에서 우리 사회가 총체적인 위기고 국민들이 못 살겠다고 하고 분노가 지난 3년간 쌓이고 쌓여서 이제 폭발 일보 직전이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게 제도권에서 이게 수용이 잘 되면 좋은데 이게 야당이 또 요즘 이렇게 좀 잘 못하고 있어요. 야당이 이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해주면서 이렇게 싸워줘야 되는데 저희가 보기엔 매우 불만족스럽습니다. 이렇게 싸움이 잘 안 되고 이렇게 내부 문제나 이런 것들로 지금 소위를 하고 있는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중들이 하소연할 곳이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분출할 공간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분출해서 모두에게 경고하고 각성을 요구하고 분발을 촉구하는 그런 집회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집회를 왜 준비하게 됐는가,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이시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러면 어느 정도 모일 거라고 예측하십니까? 네, 지금 실제 이제 참가는 한 10에서 15만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처음에 준비를 할 때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연말에 집회들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이제 그게 쉽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또 이걸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 이제 현장에서 이제 국민들을 만나보고 조직화를 하는 과정에서 정말 그 분노가 크다라는 것을 이렇게 실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참가 예상 인원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참가 예상 인원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뭐 한 2, 3만 와서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실제 조직화를 해보고 이제 과정을 진행해 보니까 점점 대우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뻥치는 상황이다. 거 아니에요? 예, 아닙니다. 예, 아니고요. 근거를 좀 설명해 보세요. 어떤 근거로 그렇게 모일 거라고 보세요? 실제 지금까지 세월호 집회를 해보면 한 2, 3만 정도 모였는데 그리고 지금 이거는 세월호도 있지만 그 이전에 올해 그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점점 저희가 계산하는 저희가 추산하는 이 참가자보다 그 참가자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한 5,000명 오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 6,000명 오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9월 23일에 민주노총이 이제 정부가 그 한국노총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노동계약을 밀어붙일 때 한 4월 거리로 긴급하게 집회를 조직을 했는데 그때 예상을 뛰어넘는 인원이 왔어요. 한 5,000명 넘게. 뭐 한 2,000명 오겠지 이랬는데 이제 5,000명이 온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대중의 분노는 굉장히 크다. 실제 속으로 들어가서 얘기해보고 해보자 이러면 처음에는 또 맨날 또 하는 거 또 하냐 이런 처음에는 그런 반응이었지만 이 나라 꼴을 보면서 그래 나도 가야 되겠다 가보자 이런 의지들이 지역에서 그리고 노동자들 특히 농민들 속에서 커지고 있다.
그러면서 점점 뭐 버스 예약하고 막 이렇게 지금 지방에 버스들이 다 동이 난 상태입니다. 거의 다 달고 올라온다고. 그러니까 4천 명이 올라오려면은 버스가 100대가 필요합니다. 45인승짜리 100대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버스 예약이 되고 실제 저희가 그 지역이 조직하는 책임자분들한테 이렇게 들으면 이제 그런 이제 숫자가 이렇게 지금 현재 한 10만 가까이 되어가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조직하는 분들만 오는 것이 아니죠. 광우병 때도 그랬고 실제 더 많은 분들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또 나서서 홍보를 해주고 있어요. 이날 집회 크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 지금 그러니까 조직화는 아주 순조롭게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 분노를 표출하는 경고하는 자, 그러면 입장으로 되고 있다. 일단 지금 이제 모이는 준비는 이제 그렇게 되고 있는데 걱정되는 게 그 버스들이 못 들어오게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조치를 취할 가능성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이게 이틀 남았는데 이제 지금까지는 막지는 않겠다 이러고는 있어요. 막지는 않겠다 이러고 있고, 그런 상황이어서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이제 막으면 또 그에 맞는 이제 대응을 하게 되겠죠. 혹시 그날 뭐 이렇게 무슨 청와대로 진격하자면서 어떤 폭력적인 분위기가 그 준비되어 있는 건가요? 그냥 모여가지고 와 많이 모였구나 하고 끝날 수는 없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 정부에 대한 분노와 의지를 표출하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이 일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그것이 뭐 폭력적이다 이런 거는 이제 그 폭력이라는 게 참 애매한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는 최대한 합법적으로 청와대 합법적이고 평화적이고 그렇지만 완강하게 이 행사를 진행해서 대중의 분노를 보여주도록 노력할 그런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부분 되게 중요한데 사실 이제 제가 유명한 그 평화 시위 주창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2008년에도 굉장한 논쟁이 붙었던 게 저는 평화적인 방법을 유지해야 더 많은 그 국민이 우리 편을 든다. 그런 입장을 쭉 견제해 왔던 사람이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강력한 저항을 해야 된다. 그래야 국민의 뜻을 분명히 보여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논쟁이 막 붙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뒤로 어떤 문제가 나타났느냐 하면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 평화적으로 걷는 것도 못하게 해. 딸이에요. 평화적으로 걷는 것도 못하게 하고 아예 차벽을 치고 차로 이렇게 길거리를 막아놓고서는 시위대가 도로교통을 방해했다. 시위대가 도로교통을 방해했다는 잠깐만요. 아이씨. 돈 안 빌린다고 내가 몇 번을 말해 진짜. 죄송해요. 이 시위대가 도로교통을 방해했다고 시비를 건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날 덮어 씌우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그게 언제였더라? 10월달인가 아니야 8월인가 어떤 집회가 있었는데 그때 집회 참가자들은 행진을 하려고 그랬어. 근데 경찰들이 저지선을 놓고 못 가게 한 거야.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시민들은 길거리에 앉아서 평화적으로 노래 부르고 길을 비키라고 외치는데 몇 사람들이 막 화단에 있는 줄을 풀어갖고 버스를 당겨야 된다는 둥. 그때 세월호 집회 때다. 당신들 누구냐? 4월 달에. 당신들 누구냐 그랬더니 그게 경찰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심지어 사실 일반 시민들은 정말 우리는 완강하지만 평화적으로 최대한 합법적으로 하려고 그래. 근데 자기네들이 사이사이에 숨어서 불법을 유도하고 그걸 막 문제로 삼아가지고 시민들이 폭도다 이렇게 덮어씌우기 그런 이제까지 언론 보도를 하는 바람에 우리가 사실 그동안 집회에 많이 못 나가고 그리고 막 되게 참아왔단 말이에요. 사법경찰. 이제 내가 볼 때는 더 이상 우리가 참으면 안 되는 것 같아. 우리는 법을 지키고 우리는 최대한 평화적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이것들이 계속 장난을 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 제 입장이 지금 변화된 거예요. 저는 무조건 평화, 무조건 조용히 최대한 부딪히지 않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했더니 이것들이 국민 알기를 진짜 뭘로 알아. 그래서 이번에는 좀 강인한 투쟁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 틈에 딱 끼어들어서 말씀드리면서 좀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사실 우리 많은 이 진보 단체들이
그동안 참 수십 년 동안 고생해 왔어요. 너무 고생하면서 해마다 집회를 하고 해마다 이렇게 싸움을 해오느라고 너무 지친 거야. 그래서 나쁜 말로 매너리즘에 빠진 거지. 뭐 이 정도 하겠지. 그렇게 한 모습이 되게 많이 보여. 근데 왜 그런지도 알겠어. 사실 나는 학생운동을 저 발만 담갔다 빼고 나서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그 수십 년을 계속 해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칠 대로 지쳐있고 잡혀가고 심지어 당이 해산되고 별의별 일을 당하면서 너무나들 많이 지친 것 같아요. 근데 당신들이 그동안 뿌린 씨앗이 지금 2,000명 올 줄 알았는데 5,000명 오고 10,000명 올 줄 알았는데 30,000명 오면서 지금 그 씨앗이 결실을 맺는 중이니까 이렇게 좀 힘을 좀 냈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이 감사합니다. 14일 준비를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실 우리들이 우리의 밥벌이와 우리의 이 이익을 위해서 그 눈 감고 있을 때, 등 돌리고 있을 때, 귀 막고 있을 때 이런 젊은 사람들이 자기의 시간과 노력을 희생하고 헌신해서 오늘을 만든 거 아니겠어요? 중간이지만 아직 얘기 많은데 중간에 그동안 노력해온 이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치고 예, 힘내라. 감사합니다. 다른 말로 준비 감사합니다. 철저히 하라는 거예요. 예. 준비 제대로 못하면 안 돼. 네, 고맙습니다. 자, 일단 박수 한번 치고 지금 박수가 아, 이지서 올라와요. 네. 이게 한 3, 4초 늦게 이제 채팅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신 박수 주신 여러분 네. 감사드리고요. 자,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그럼 이제 일단 예. 여기까지 대충 듣고 잠깐만 그러네. 그날이 예. 대입 논술 시험이 있다는데 예, 그렇습니다. 12개 대학에 대입 논술 시험이 있다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일단 집회들이 보통 다 오후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오전에 입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대학들하고 이제 도심하고는 좀 떨어져 있어요. 12개 대학들이 대부분 뭐 고려대, 경희대, 뭐 시립대 이런 데는 이제 도심하고 많이 떨어져 있고 12개 중에 한 11개 정도는 그 집회 도심과는 큰 영향은 없는 이제 그런 상태고 이제 한 개가 이제 성균관 대학교가 이제 대학로 집회가 있는데 이제 대학로와 좀 가깝죠. 예, 그런 상황이어서 저희가 이제 그 수험생분들 이 가급적 이제 그래도 안 막힐 수는 없거든요. 예, 문제가 안 될 수는 없고 토요일이고 그래서 교통이 안 막힐 수는 없기 때문에 예, 가급적 수험생분들께 이제 전철이나 철도를 이용해 달라고 지금 이렇게 요청을 드리고 그 기자분들께 언론에 이제 그런 뭐 부분 그리고 알려드리고 저희 집회 장소를 다 공개를 하고 이렇게 학부모나 수험생들께서 이제 다 이렇게 대비하실 수 있도록 예, 그런 지금 일들을 하고 있고 뭐 보통 이제 경찰들이 뭐 이렇게 오토바이를 타고거나 뭐 이렇게 진짜 급한 분들은 이제 차로 이렇게 막 가거든요. 근데 아마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사에 더 협조하거나 경찰도 이제 협조를 해야 되겠죠. 실제 뭐 경찰들이 차벽을 너무 뭐 친다든지 세게 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 피해 보시는 분들이 없도록 이제 그 집중하고 노력하고 이제 그런 과정에 예, 있습니다. 근데 이게 대학로가 이렇게 마로니에 공원이면 이렇게 이제 시내 나가는 성균관대는 이쪽이고 네. 큰 길이 있고 예, 예. 이쪽에 네. 마로니에 공원 여기서 집회를 하는데 네. 성균관대에 방해가 된다? 아무래도 그 통행하는 도로에서 집회를 하니까요. 3개차로 이용해서 집회하는데요. 그래서 8시까지 아침에 입실 완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대 자체 8시 이후에 쌓기로 했고요. 이제 또 지하철 출구나 이런 데 복잡하지 않게 셔틀버스 타는데 복잡하지 않게 조정해서 잘 이렇게 좀 최대한 협조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고요. 제가 또 이제 집회 신고 내고 나서 이제 경찰이 자꾸 전화가 와서 제가 경찰한테 그러니까 서울시경이 교통방송 등에 열심히 홍보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조언을 그렇죠. 해줬습니다. 서울시경에. 네, 네. 지하철로 오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하철로 오시면은 조금 걷지만 큰 문제가 그래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4일날 집회가 있지만, 그러니까 이 14일날 집회가 대학교 시험까지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예. 그리고 우리도 이제 그날 당일에 우리 시민들이 수험생들에게 방해가 안 되도록 이렇게 협조하려는 마음으로 나오자라는 거고요. 근데 시간상 8시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게 한 12시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험 끝나는 게 언제예요?
성균관대는 8시, 12시, 4시에 각자 입실이 있어요. 아. 3분의 1씩 해서 아. 그러니까 딱 그 마감 시간이 8시, 12시, 4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8시, 12시 여기 오시는 분들은 이제 전철이나 이런 거 타고 오시면 큰 문제가 없고 거의 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고요. 4시 분들도 이미 실제 떠난 집회가 다음이니까. 3시 반이니까 이제 출발한 아.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전철로 오시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도로는 거의 막혀 있을 거기 때문에 이제 차로 오시게 되면 상당히 이제 힘드실 수도 있다. 그래서 해화역은 가급적- 무정차 통과 아니니까 예, 지하철 타고 가급적, 오시면 예, 자동차. 자, 그러니까 정리하면 그래요. 예. 그 이제 성균관대학교가 그 큰 길에서 오른쪽에 있고 그 성균관대학교 맞은편으로 이렇게 마로니에 공원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집회를 한단 말이야. 근데 해화역에서부터 성균관대까지 마을버스가 다니기 때문에 셔틀버스가 다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여기서 접점이 있는데 최대한 집회 준비하는 사람들이 그 8시 이후에 무대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3시엔 출발을 하고 그러면 이제 8시에 들어간 사람은 아무 문제 없고 12시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소위 우리 이제 무대가 설치된 다음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마로니에 공원으로 차를 갖고 오시면 불편하다. 차가 많이 막힐 수 있다. 그러니까 성대를 주변에 성대 치는 사람들한테 다 알려서